일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1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투자금 입금이 오늘 마무리되고 모레 합작법인 발기인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공식이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광주시청과 금호동, 남광주와 광주역 등을 잇는 1단계 구간은 2023년에 개통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1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90세가 넘는 고령의 참가자에서부터 장애인들까지 모두 수영으로 하나가 돼서 인간 승리라는 감동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마스터즈 대회 마지막 날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여경을 펼칩니다. 1위부터 6위에게 메달과 대회 증서를 수여하는 시상식은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영국의 리차드 홈 선수입니다. 저는 팀과 가족이 함께 마스터 대회 참가해서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에 감사드립니다. 마스터즈 대회는 도전과 극복, 치유라는 이름의 감동 드라마였습니다. 93살의 일본 수영 동호인이 대회에 참가해 노익장을 과시했고 자폐장애 1급인 이동현 씨는 경영 종목에 참가해 비장애인들과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70년대 중후반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선수였던 최현숙 씨는 2년 전 뇌출혈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 참가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대회를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해외 선수들이 너무 박진주 한국 경영 선수입니다. 워낙 운동량도 좋고 해가지고 따라가기 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참여의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를 통해 남도의 먹가 맛을 전 세계에 알렸고 유무영의 광주 도시 브랜드를 끌어올렸습니다. 피나 뷰로 리에종 모하메드 디옵입니다. 대회 시설이 훌륭했고 대회 조직위 관계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쟁을 펼쳤고 수영 선수들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전 세계 84개국에서 5,600여 명의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한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세계 수영 동호인들은 14일 동안 이곳 광주에서 실력과 나이, 그리고 인종과 장애로 인한 차이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광주시는 합작법인의 투자금 입금이 오늘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입금이 완료되면 주주 간의 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1일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합작법인 명칭과 3명의 임원이 선정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용석 광주시장이 대표이사로 선정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공식이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5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중앙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호선 건설에는 총 사업비 2조 1,760억 원이 투입되고 광주시청과 금호동, 남광주, 광주역 등을 잇는 1단계 구간은 오는 2023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에 논의가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은 16년 동안 찬반 논란을 겪다 지난해 11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시정 개입 의혹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광주시는 정책자문관을 상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고하고 앞으로는 비상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월 정액을 지급할 수 없지만 민선 6기 기간에는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제공했습니다. 또 시장의 인척이 자문관으로 임명돼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김 전 대통령이 한평생 실천했던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한 헌신을 떠올리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세상을 떠나기 7달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일기장에 남긴 글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그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독재에 맞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국민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룬 뒤에는 그토록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평화를 착실하게 실천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입니다. 어려운 고초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독재 정권에 굴하지 않고 이 척박한 땅에 민주, 인권,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추도식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닌 시대 정신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으로 기억했습니다. 장희구 광주시 교육감입니다. 온 생애를 바쳐 꽃 피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민족의 자존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워왔고 이후에도 그 전진은 계속되리라 믿었기에 김 전 대통령은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중차대한 시국에 정상용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정치인이었고 사상가이자 투사였던 김대중. 이름만 들어도 설레었던 고인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이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가전, 금형 등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 동안 1인당 월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인원은 134명이며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여름방학 이전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62개 노선에서 123대를 줄여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개학 시기에 맞춰 오늘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1분에서 10분, 지선 노선은 5분에서 15분가량 운행 간격이 줄어듭니다. 광주 광산구의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인건비를 부풀려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해당 업체가 실제 근무 인원보다 1명이 더 많은 7명이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동안 1,700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인 1조 근무 투입이라는 안전지침도 지키지 않아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건수는 지난 2017년 95건에서 작년에는 121건으로 늘었고 전남은 같은 기간 120건에서 129건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북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학술대회 등 여러 작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김대중 전집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말하고 쓴 텍스트 가운데서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는 3,200건을 편집하고 정리해서 30권을 완간으로 또 출간했다고 하는데요. 김대중 전집을 통해서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적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왜 우리가 김대중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김대중 전집 출간 위원장인 김성재 전 김대중 정부 문화부 장관 만나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간에는 빛가람 복합혁신도시 건립사업을 비롯해서 나주 SRF 문제, 또 나주 농어촌 버스까지 상생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측에 들어서면서는 사업마다 또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전남과 광주의 상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동정신이 무색한 현 상황에서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나주만의 혁신도시나 다른 바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혁신도시 포럼 이민원 대표 연결해서 왜 나주 혁신도시가 이렇게 이 상생의 자리가 되고 있지 못한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가 있었죠. 제주도에서 한 남성 운전자가 본인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제주 경찰이 그리고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가 박철 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 부분들의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현재 광주의 기온 21도로 출근길 더위는 없는데요. 밤사이 열대야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1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밀돌았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의 더위는 남아있겠습니다. 여전히 햇볕이 강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광주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의 기세도 한풀 수그러들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1도, 습도는 95%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과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김대중 도서관이 김대중 전집 30권을 30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2015년에 이미 10권이 출간이 됐었고요. 여기에 20권이 더해져서 총 30권의 완간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한국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이 호남이 배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을 조명한 김대중 전집. 이 김대중 전집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15년간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김대중 전집 출간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김대중 전집을 완간한 김대중 도서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기념 도서관 겸 박물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 건물은 1994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을 2002년 대통령 퇴임 직전에 연세대학에 기증을 했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 받으신 노벨 평화상 상금의 일부도 기부를 했고 대통령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정치 사료들 이런 것을 전부 연세대학 김대중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연세대학은 이거를 받아서 2003년에 네. 11월에 이것을 개관해서 이게 도서관이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의 어떤 자료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증한 자료뿐만 아니고 그 후에 모든 자료들을 국내외에 전부 조사하고 구술사 자료까지 지금 계속해서 확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김대중 전집에 대한 출간 위원장을 또 맡으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 위원장님과의 인연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1969년 그때 삼성계엄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됐는데요. 네. 그때 저는 대학생 대표로 참여했고 김대중 의원은 신민당 의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09년 대통령 서거하실 때까지 그분의 지근거리에서 사회민주화 운동에 때는 같이 고난을 당했고 대학 교수가 됐을 때는 정책 자문 교수로 함께 했고요. 네.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은 안 됐고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민정수석, 문화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같이 그분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생애를 30권의 책으로 완간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 전집을 완간하게 된 그리고 출간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2003년에 김대중 도서관을 개관할 때 대통령께서 이제 저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도서관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그 도서관이 돼야 된다 하는 것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보와 전집을 출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개인 대통령님을 어떤 연구하자는 목적보다도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이 대통령님의 역사적 사료들을 모아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전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 전집 안에 이 한국 현대사가 그대로 한국 특히 좀 더 좁게 보면 정치사일 것이고 넓게 보면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치, 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그분이 이 역사 현장에서 투쟁하고 살았던 모든 그 생생한 기록들이 거기 있고요. 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수행했을 때 모든 정책뿐만 아니고 그분의 고뇌와 그분의 생각과 철학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에 이 완간된 책 속에는 이런 뭐 구술이랄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사료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 있다면서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구성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 전집을 만들게 되셨는지도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 전집이 대통령이 직접 쓰시고 기고하셨던 그 글들과 그다음에 언론들과 인터뷰했던 내용들, 대담했던 자료들, 그리고 국회 강연들, 대학이나 해외에서 강연한 자료들, 그래서 직접적인 자료들과 함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통령님의 그 메모 기록들, 특히 엄혹한 군사적 독재 시절에 그분이 몰래 그 기록했던 많은 자료들을 사실은 중앙정보부에 압수당했고, 또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지 못했던 그런 것 중에 일부도 이번에 찾아져서, 그러느라고 해서 이번 이 전집은 역산으로 해서 전집이 출간됐습니다. 앞에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먼저 1권을 냈던 것은, 네. 1집을 냈던 것은 2009년부터 1997년까지 대통령 재임 시에 당선되고 재임 시에 그 부분을 먼저 출간을 했고요. 네. 10권을.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집을 완전히 완간한 것은 1948년부터 해서 1997년 그때까지 그분의 생애와 관련된 모든 사료들을 직접 쓰신 거랑 모든 자료들을 다시 찾아내서 완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48년으로 소급해서 되돌아가서 그분이 살아온 모든 과정까지 다 완결해서 이번에 30권이 나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30권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작업들을 하면서 또 뭐 대학교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과 알고는 지내셨지만,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한국 현대사에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정치인으로 보면 정말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이런 분처럼 정치를 해야 된다.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정치의 근본과 그 신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시대 속에서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것을 책임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닙니다마는 저에게는 언제나 감동이었고, 그래서 그분 곁에서 언제나 그분에게 배우고, 그래서 이런 전집도 만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생 함께 오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랄지 또 행동들, 그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던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네. 위원장님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좀 더 상징적으로 느끼고 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나 말씀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1980년에 광주 5.18 그 민주항쟁 때에 대통령께서 내란 음모 수괴죄로 조작당한 그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감옥에 계실 때, 네. 그분이 이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민주화도 하고 경제 발전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또 많은 순환을 당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그랬고 6.25 전쟁도 그랬고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증오와 미움과 한도 많이 쌓여 있다. 이것을 청산하려면은 법과 정의로만 되지 않는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뭉클한 감동이었고, 네. 또 그분은 그 감옥에 같이 갇힌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들을 용서하며 우리가 미래를 같이 살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사료들을 보면서 다시금 그분이
참 큰 어른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은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고 40여 년간 망명, 연금 박해당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단 한 사람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인사에서도 탕평책을 쓰고 해서 모든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두 그분이 정말 그런 면에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어제 추도식을 했습니다마는 여야 5당 대표들이 모두 그분을 추모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똑같은 마음들이었습니다. 네, 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추모식을 통해서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대표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에게나 배울 점을 던져주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결국은 이렇게 김대중 전집을 이렇게 출간하신 이유도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후세대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정치인을 떠나서 한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큰 스승 같은 분이셨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특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꼭 이 전집을 읽어보셔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 책은 하나의 학자로서의 전집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그 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보다 더 밝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사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전집 30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학자의 저술도 아니고 문필가의 저술도 아니고 전 생애를 거쳐서 고뇌하며 자신의 어떤 시대적 의무를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메모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강연하고 대담했던 모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읽어보시면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 가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재, 김대중 전집 출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 불거진 광주와 전남도 간의 또 국비 지원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광주 전남 빛가람 혁신도시를 놓고는 또 무늬만 공동혁신도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전국혁신도시 포럼 이민원 대표 연결해서 왜 나주 혁신도시가 이렇게 상생과 화합의 도시가 되지 못하고 갈등만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 그 당시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 지역 분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각 지역의 혁신도시들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던 그 이유부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거 혁신도시는 이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고 그 공공기관이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공공기관을 담고 이게 균형발전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걸로 시작이 된 것인데요. 네. 이제 지역의 그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이 필요하고 그 기업도 아무 기업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업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대기업은 지방을 소외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불가능하고 해서 공공기관들이 그 역할을 맡는 게 좋겠다 해서 일을 시작한 거죠. 네, 결국은
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의 어떤 그 활력을 집어넣고 함께 좀 더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셨단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광주 전남, 특히 나주시와 이 광주시가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라는 하나의 그 기관을 건립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어떤 갈등인지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좀 이게 많이 변질이 됐는데요. 혁신도시 시즌2가 문정부 들어서 만들어졌지 않아요? 네네. 이 혁신도시 시즌2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혁신도시 발전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발전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혁신도시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쭉 진행되는 과정을 전국적인 10개 혁신도시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나타나듯이 혁신도시의 주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이끌고 가꾸어 갈 이런 곳이 마땅치가 않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서 각종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누구한테 얘기할 거냐. 그걸 누구에게 처리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혁신도시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서 그 컨트롤 타워의 실체를 혁신도시 지원 발전재단이라고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혁신도시 컨트롤 타워다. 즉 쉽게 말하면 혁신도시 청과 같은 역할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럼 그걸 어디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혁신도시 발전재단에서 있어야 될 때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건물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들어갈 곳이 이 복합혁신센터였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시설들도 넣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일이 거꾸로 돼서 혁신센터가 먼저고 재단은 뒷전에 있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재단이 중요하고 재단이 들어갈 공간으로서 센터인데 센터를 또 건립하는데 돈을 지금 광주시와 이 나주시 양쪽에서 일정 부분 내고 그다음에 중앙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받는 돈들을 누가 또 받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가지고 갈등들을 좀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갈등은 네. 이런 거죠. 지금 그 혁신도시의 발전 센터를 지금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네. 그 건물에 이제 한 490억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 든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초창기에는 국비를 900억 하고 지방비 390억으로 하자. 네, 이렇게 한 거 더 초창기에는 또 다릅니다만 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국토부가 이걸 수정을 이제 하면서 예산을 100억에서 190억으로 국비를 늘려준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것도 무슨 지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00억에서 190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 혁신도시 하나마다 100억씩 주기로 한 거거든요. 네. 국비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 두 개 공동 혁신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200억이 돼야 맞죠. 그런데 굳이 또 이걸 10억을 깎아서 이제 국토부는 190억을 주겠다.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비는 이제 한 300억 정도 내게 될 거고. 네네. 그래서 이 국비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국토부가 이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색하게 이렇게 한 건데. 네. 그 이걸 가지고 이제 광주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국비 190억을 광주에 달라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광주시가
국비를 나눠달라 하니까 조금 이제 이상한 느낌들도 좀 드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됐네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광주시 입장에서도 이 결국은 전남과 광주 이 양분해서 주는 것이니까 절반은 광주모가 아니냐고 또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본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상생을 이야기해야 될 혁신도시가 갈등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나주시와 광주시의 갈등, 전남도와 광주시의 갈등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대표께서는. 예,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그 별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혁신도시의 컨트롤 타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도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전남과 강주는 나주는 혁신도시의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좀 강주시가 자꾸 자기를 배제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남이나 나주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본질적인 게 강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아니냐. 그럴 때 강주로 배정된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양보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 알아서 하겠다. 혁신도시를 양보했으면 공공기관을 양보했으면 혁신도시에 관한 모든 내용, 운영에서부터 이런 거 전부 강주와 전남과 나주가 운영을 하겠다. 양보했으면 양보로 끝나야지. 왜 자꾸 그렇게 이것저것 끼어들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강주 입장은 공동혁신도시니까 공동으로 운영하라.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강주시가 돈을 달라라고 한 것으로만 보이겠지만 네네. 사실 이것의 본질은 이렇게 국비를 나눠 달라고 하면은 이 국비가 정부가 국비를 강주시에게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돈이 결국은 요청이 그렇죠.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이제 강주시가 이 국비를 가지고 이거 운영하는데 어떤 발언권을 참여를 보장받겠다 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해가 돼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증폭되는 부분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받을 때와 지금 현재 서로 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혁신도시에 또 공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공기업들이 이렇게 갈등의 중심에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로 오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좀 합리적인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해법을 이제 저에게 묻는다면 이거는 사실 다른 지역도 지자체들이 계속 이러거든요. 어떤 사안을 놓고. 그래서 이제 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 이제 광주와 전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사실상 그 가능성이 좀 이제 지난하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이 어떤 그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행정자치부가 마련 중에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협의체 즉 사람들에게 많이 거버넌스로 많이 불리고 있는 강주 전남의 혁신도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협의체에다가 권한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혁신도시를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빛가람 혁신도시 독립시켜버리던지요. 조칙으로 만들어가고 아마 저는 정부에서 그걸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이 청취자들 그리고 이 호남민들 전남 도민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혁신도시를 통해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대표님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혁신도시 포럼 이민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의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상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비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도로 위에서 끊이질 않는 이런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 과연 법률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가 박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에서 최근에 보복 운전 사건이 있었고 사회적인 어떤 공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이러한 사건들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단봉을 이용해서 끼어들기 잘 안 해줬다 그래서 차량을 뭐 파손하거나 아니면 뭐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을 차로 이렇게 치어서 살인 미수죄로 처벌받았던 어떤 예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러한 예들 때문에 2015년경에 입법이 좀 강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런 보복 운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 차량에 그 아이들이 타고 있어서 네. 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보복 운전 사고가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블랙박스라든가 핸드폰 동영상 이런 것들 촬영이 용이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처벌 법률적으로 지금 도로교통법이 이런 보복 운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처벌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이런 보복 운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예,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인데요. 네. 이 보복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뭐 행정처벌적인 규정 처벌 이외에 기본의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험한 흉기 등을 휴대하고 사람들의 인체를 훼손시킨 경우에 뭐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이렇게 처벌을 받는데요. 이 일반 형법 조항에 있어서 특수폭행, 특수상해죄 처벌을 받게 돼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보복 운전의 그 케이스 경우들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건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폭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구체적인 예가 9가지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보복 운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차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신체 위협을 가하는 경우나 협박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마도 뭐 차량을 초월해서 급제동을 해서 안전 위협을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차를 막고 욕설이나 위협을 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라든가 또는 뭐 차량을 뒤쫓아서 고의로 충돌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지금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만약에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이러한 경우 처벌을 받게 인정이 되게 된다면은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특수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고요. 네. 특수 협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특수 폭행이나 특수 성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네. 운전자 상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는데요. 네. 문제는 운행 중이었느냐가 문제지만 일단 운행 중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또 이제 운전자 상해죄, 운전자 폭행죄가 인정돼서 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형을 받게 되는 거네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포복운전 못지않게 난폭운전도 굉장히 위험한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개정이 이루어져서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끼어들기라든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0대 중과실의 경우라든가 고속도로상에서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9가지 정해진 난폭운전의 사유 중에서 2가지를 연달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이런 규정들이 법률적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 또 난폭운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는 어떤 그 캠페인이랄지 그런 활동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해결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자동차라는 것이 이용할 때야 더할 나위 없는 문명이긴입니다만은 한 범죄로 이용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일본이나 독일의 예를 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라든가 아니면 초범의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완화해서 처벌하더라도 재범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한다든가 이런 입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규정 이외에도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라든가 이런 때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사회학자들 얘기하기로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문화라든가 또 삶이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급속도로 변화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화로 이렇게 치밀어 올라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의 일환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판정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더 물론 기본권적인 어떤 제한에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운전면허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제한적인 어떤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가의 박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 해양경찰이 여수지 웅천지구 이호트 기류장인 이순신 마리나 운영업체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수 해경진흥범죄수사팀이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여수시로부터 이순신 마리나 운영을 수탁받아 운영 중인 이순신 마리나 유한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수해경은 위탁업체 선정 업무를 맡았던 여수시에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이순신 마리나는 지난 3월 위탁사업자 선정에서 이 마리나 실적이 전혀 없는 여수 해양 레저와 좀 계약해서 특혜 시비가 그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수 당시에는 여수 해양 레저였는데 현재는 여수에 있는 이순신 마리나 유한회사로 회사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네. 지난 3월 그 위탁 사업자 입찰에는 지역업체 5개사와 외지업체 3개사 등 모두 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여수 해양 레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여수시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지난 3월 선정 당시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한 데다가 마리나 운영도 경험도 전혀 없는 업체였는데요. 여수해양은 이런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응찰해서 사업권을 따내면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이순신 마리나를 운영해서 여수 씨가 위탁 업무를 잘 수행해 모범 사례로 꼽은 적이 있는 기존 세경건설은 네. 재선정 탈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여수시의회 서한석 의장도 특혜성이 명백하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듯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여수해경은 지난 3월부터 내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정황을 확보해서 6월 말부터는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사에서 지금 수사로 지금 전환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방금 이야기한 이순신 마리나 우상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순신 마리나라고 그러셨죠? 당시 이순신 마리나 유한회사. 여수 해양 레저 이 특혜 의혹을 받은 중심에 지난해 6.23 지방선거 당시 권오봉 여수시장을 보좌했던 측근들과 또 관련설이 좀 퍼져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한 사람은 권오봉 시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여수 해양레저 대표하는 친구 사이인데다가 웅천지구의 한 건물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권오봉 시장의 유세 팀장을 맡은 측근으로 이순신 마리나 우선 협상 대상자 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운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서 특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해줄 수 없다면서 지금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에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이순신 마리나 유한회사가 또 운영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예, 지난 3월 운영사가 바뀐 뒤에 곧바로 대기 선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요트 두 척이 기존 순서와 관계없이 이순신 마리나의 빈 선석을 배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보통 선석을 배정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자 요트 선주 일부가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수 마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몇 척의 선박이 대기 중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얼마 전에도 다른 지역의 선박이 선석 하나를 차지했다며 선석이 모자라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기 선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계자도 부산 등 마리나 선석이 포화 상태인 일부 항만에서는 선석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임시인지 정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주들이 보기엔 뜬금없는 배들이 선석을 배정받자 운영사가 선석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해경이 풀어야 수사를 통해서 지금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이순신 마리나 측의 입장은 뭡니까? 예, 이순신 마리나 유한회사 관계자는 애초에도 대기 선박에 대한 순번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순번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면서 관리를 맡은 시점에서 신청을 받아 다시 순번을 정해서 선성을 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선석을 작은 선박에 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업체의 이 같은 방식은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지난 2014년 제정한 여수시 요트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는 요트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의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영업체가 변경과는 별개로 사용허가는 신청 순서에 따라야 하는데 업체 변경과 동시에 새로운 선박에 선석을 배정함으로써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순신 마리나의 선석을 배정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한 선주는 대기 순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목포 마리나 항만에서는 대기 중인 선박에 선명을 공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공개를 꺼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출근길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치면 딱 적당한 날씨인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21도로 밤사이 열대야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덥겠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볕에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주 중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1도, 습도는 95%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금남로 유동사거리에서 독립로 사거리 방향 긴 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서문대로 광주대 교차로에서 송암 고가 교차로 방향으로도 긴 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훈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The Simple But Delicious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